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JJ 팝콘 토크의 제이미입니다. 오늘은 The Little Things라는 영화와 To All the Boys, Always and Forever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The Little Things는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HBO Max에서 극장과 함께 동시에 공개가 된 새 영화가 되겠죠. 특히 이 영화에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배우가 무려 3명이나 출연을 합니다. 덴저 워싱턴하고 라미 말릭하고 제라드 레토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잘 알려진 배우들이, 그것도 이제 상을 많이 받은 배우들이 한꺼번에 나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 가고 이제 기대도 되고 그러는 영화였는데, 네, 이거를 어쩌면 좋을까요? 이 영화. 참 보는 내내 이 황당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들 이렇게 모아놓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 세 배우 말고도 조연으로 나오는 배우들 중에서도 얼굴 보면 아실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사람들 다 연기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지나가면서 좀 톡 튀기는 그런 문장 한번 이렇게 던지고 그러고 없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밖에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배우들을 어쩌면 저렇게 낭비를 하면서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영화는 지난 1월 29일에 극장에서도 개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워너브라더스 영화가 올 한 해 동안은 HBO Max에서 극장과 동시에 이제 스트리밍을 한다고 말씀을 전에 드렸었는데, 그 일환의 하나로 같은 날 HBO Max에서도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극장까지 찾아가기 힘든 사람들은 그냥 HBO Max를 구독을 하면은 더 추가 비용 없이 그냥 보실 수 있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이 됐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스트리밍으로 봤거든요. 일단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덴저 워싱턴이 맡은 역할이 디컨이라는 작은 타운의 경찰인데, 이 캐릭터가 특히 수사 관련해가지고 증거물 때문에 그 LA 쪽으로 그 증거물을 가지러 가야지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캐릭터가 원래 LA 카운티 경찰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디텍티브였던 거예요. 형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증거물을 가지러 가면서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랑 간단하게 인사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기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뭔 일이 있었구나, 뭐 이런 짐작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요때 그 전에 자기가 맡고 있던 그 역할을 전담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형사가 또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라미 말릭의 캐릭터인데 이제 짐 백스터라고, 요 사람이 그 연쇄살인 사건 관련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비슷한 사건 때문에 이제 5년 전에 그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덴저 워싱턴 캐릭터인 이제 디컨이 개인적으로 이제 견뎌내질 못해가지고 뭐 심장마비도 걸리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혼도 하게 되고 직장까지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살벌했었나 본데, 이 디컨이 다시 백스터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옛날 케이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살인사건을 이제 수사하는데 동행을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좀 볼 수 있게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예전에 있었던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함께 수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수사를 하다가
이 연쇄살인범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용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용의자가 바로 제랄드 레토가 연기를 한 앨버트 스파마라는 캐릭터가 되겠는데, 이 캐릭터가 굉장히 희한하게 나와요. 전기 제품을 고치는 그런 테크니션으로 나오는데, 머리도 장발에다가 몸은 그냥 제랄드 레토의 원래 빼짝 마른 그런 몸인데, 옷 안에다가 배 나온 것처럼 보이게 하게 뭘 넣은 것 같아요.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다. 이제 머리 긴 것도 그러고, 그리고 컨택 렌즈를 껴가지고 눈동자 색깔도 굉장히 짙게 만들었더라고요.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디컨과 백스터의 캐릭터를 계속 놀리는 식으로, 자기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장난기 있는 식으로 캐릭터들을 못 살게 굴어요. 그래가지고 요 사이에서 이제 수사를 벌이면서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조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내용들 엄청 많잖아요. 여지까지 시리얼 킬러 얘기 나왔던 영화도 많았었고, 그리고 시리얼 킬러 중에서 여자들 쫓아다니면서 못되게 굴고 여자들만 죽이고 그러는 캐릭터들 굉장히 많았었고, 여지까지. 그리고 이런 내용은 그냥, 그러니까 수사물로 다뤄지는 그런 TV 시리즈들 있잖아요. Law and Order나 CSI 뭐 이런 데서도 금방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인데, 이거를 지금 2021년이 된 이 시기에, 그게 이제 이 영화의 배경은 1990년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대를 설정을 하면서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 이게 의문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원래 이 작품을 쓰고 감독한 사람이 이제 존 리 행콕이라는 감독인데, 이 감독이 원래 이 작품을 끝낸 게 93년이었대요. 그래서 이 작품을 영화화하려고 스티븐 스필버그도 이제 고려를 했었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리고 데니 드비토도 이제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다 성사가 안 돼가지고 여지까지 작품화가 안 되다가 결국은 본인이 감독을 하면서 이제 영화로 제작이 된 거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딱 이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은 이 90년대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이제 크라임 무비의 성향을 그대로 따르고 있거든요. 그때 수없이 많이 나왔던 그런 영화들 중에서 하나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봐도. 전혀 특별한 거 없고, 전혀 새로운 거 없고, 그리고 1990년대를 배경으로 했는데, 그러면은 시대상을 잘 살려서 얘기를 들려준 것도 없고, 그냥 캐릭터들이 셀폰 없고 인터넷 없고 뭐 요 정도? 이 시대를 이렇게 설정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오케이를 받아서 영화까지 돼서 이렇게 공개가 됐는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일단 이 작품의 평가를 한번 보면은 라튼 토마토에서 48%의 신선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썩은 토마토라고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라튼 토마토 안에 있는 어디언스 스코어에서는 65%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메타스코어에서는 54점을 기록을 했고, IMDb에서는 6.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시리얼 킬러 얘기를 과거와 같이 똑같이 묘사가 된 영화로 봐야지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시리얼 킬러들을 왜 반드시 여자만을 쫓아다니면서 죽여야지 되나, 이런 설정을 한 영화를 언제까지 계속 똑같이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희생을 당한 여성 사망자가 또 나오는데, 근데 그걸 구태여 그렇게 나체로 보여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체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눈에 거슬렸었고, 그리고 이 영화가 그런대로 볼만 하다가 끝나기 한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부터는 굉장히 막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허겁지겁 끝에 마감을 하는 식으로 끝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또 갑자기
지나치게 자상해지면서 설명을 엄청 많이 해줘요. 보는 관객들이 완전 뭐 초등학생 정도 되는 식으로 그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줘요. 상황을. 그래서 그것도 좀 보면서 황당했었고, 이게 황당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른 평론가들이 뭐 세븐도 얘기를 하고 조디악도 비유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두 영화들은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영화였었고, 뭐 The Little Things가 다룬 주제에 관련해서 비슷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절대로 갖다가 될 수 없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특히 제red 레토가 이 영화에서 엄청난 오버 액팅을 해요. 어떤 평론가들은 세븐에서 나왔던 케빈 스페이시를 모델로 해서 그거를 채널링 해가지고 연기를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red 레토는 원래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연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 작품에서도 어김없이 혼자서 다른 영화를 찍었습니다. 잘 묘사가 되지는 않았었지만 덴젤 워싱턴하고 라미 말릭이 그래도 이제 어떤 영화를 둘이서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둘이 케미스트리는 전혀 없었지만. 그런데 느닷없이 제red 레토 캐릭터가 등장을 하면서 자기 혼자 다른 영화로 튀는 거죠. 다른 배우들이나 영화, 줄거리나 이런 데에 녹아드는 거 하나도 없이 혼자서 방방 뜨다가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런 점에서 참 역시 제red 레토군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세븐이라는 영화도 약간 비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덴젤 워싱턴하고 라미 말릭 캐릭터도 세븐에서 나왔던 이 모건 프리먼하고 브래드 핏의 캐릭터를 약간 비슷하게 묘사를 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둘 사이 전혀 케미스트리 없음. 전혀 없어요. 라미 말릭은 워낙 이렇게 눈이 큰 배우긴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특히 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항상 같은 표정으로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우가 연기를 못하는 배우가 아니거든요. 제가 다른 작품이나 아니면 시리즈에 나왔던 거를 많이 봤었는데 연기 잘해요. 근데 어떻게 이 연출을 하는 사람이 디렉션을 줬으면 이렇게 화면에 나왔는지 그게 너무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있잖아요. 산속에서 갑자기 뛰어든 사슴 만났을 때 그 헤드라이트 보고선 깜짝 놀래가지고 눈 동그랗게 뜬 그 사슴? 뭐 영화에서도 보셨을 것 같고 뭐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긴 한데 그런 것처럼 눈 땡그랗게 뜨고 그러면서 계속 연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캐릭터가 어떤 감정을 겪고 있는지 전혀 이거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늘 똑같은 그런 표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황당했었고 덴젤 워싱턴 경우는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영화들 나왔었거든요. 근데 연기하기가 이제는 조금 피곤하신 나이인지 지금 실제로 66세시거든요. 굉장히 조금 지쳐 보여요. 지쳐 보이고 하기 싫어 보여. 연기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모든 게 다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안 좋았었고 The Little Things가 총 예산이 3천만 달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극장에서 동시에 개봉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뉴욕하고 LA 쪽에서는 극장이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활발하게 극장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1,0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600만 달러 정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1,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거 제작 비용 다시 뽑아내는 것도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더 재미있는 점은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제red 레토만 혼자 다른 영화 찍는다. 그리고 너무 심하게 혼자서 튀는 거 아니냐, 뭐 이상한 연기 방식이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에 골든글로브 시상식 후보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제red 레토가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Screen Actors Guild Award라고 있는데 배우들끼리 뽑는 그런 상인데 여기에서도 나무조연상 후보로 올라갔어요.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다른 영화를 봤습니까? 이렇게 오버 액팅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상을 줘야지 됩니까? 물론 상을 받은 건 아니고 후보에만 올라가긴 했지만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연기하고도 올라가는 거 보면 진짜 너무 함부로 후보를 선정을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골든글러브는 원래 제쳐놨다고 쳐도 스크린 액터스 길드 어워드는 좀 그렇잖아요. 배우들끼리 보면은 이렇게 빤히 나오는 견적인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황당함을 감추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The Little Things는 상영 시간이 2시간 8분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 영화 이렇게 길 필요 없었거든. 보면서 여기도 드러내도 되고 여기도 드러내도 되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는 드러내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극장에 가서 볼 영화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 영화 어떤지 궁금하다. 막 이러시는 분들 있으면은 나중에 케이블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넷플릭스에 뭐 뜨거나 뭐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로 나오거나 뭐 공짜로 어디서 볼 기회가 있거나 뭐 이러시면은 보시되 돈 내고선 극장에서 위험하게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보실 만한 영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괜찮은 조연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중에서 테리 키니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분은 누구냐면은 전에 HBO에서 오래전에 했던 시리즈 중에 오즈라는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던 배우예요. 이 배우도 굉장히 연기 잘하고 나탈리 모랄레스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도 정말 괜찮은데 잘 안 풀리는 배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었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았었고 그리고 크리스 바워라는 캐릭터 액터가 있는데 이 사람도 얼굴 보시면은 분명히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조연으로 많이 나오는데 연기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냥 몇 마디 이렇게 던지고 마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국계 배우가 나와요. 존 할런 킴이라는 배우인데 오피서 핸더슨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빅캅 중에서 하나로 나오는데 전혀 비중 큰 배역은 아니고 수사하는 현장에서 나오는 그냥 유니폼 입은 경찰 중에 하나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배우가 미국 케이블 TV 시리즈 중에서 라이브러리언이라는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저 처음 봤었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톡톡 튀게 연기를 잘해가지고 찾아봤었는데 호주 출신의 배우더라고요.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보게 돼서 반가웠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봤었더니 팍스에서 하고 있는 시리즈 중에서 911이라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또 출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호주 액센트가 굉장히 강한 배우였었는데 미국 시리즈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이 영화에서도 그냥 미국 사람처럼 이제 연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호주식 발음이 들리는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들을 만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미국 영화에서나 시리즈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리틀 띵스의 팝콘 지수를 줘보겠습니다. 제니스 씨가 있었으면 저보다 훨씬 더 안 줬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후하게 주는 편이긴 한데 이 영화는 좀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4점 만점에서 1.5점 주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낮게 줬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진짜 전혀 레커멘드 할 수 없는 영화고 보시라고 얘기할 수 없는 영화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못 만들었는지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은 조금 볼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혀 기대치 없이 보면은. 네.
제라드 레토가 얼마나 오버액팅을 하는지도 궁금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넷플릭스의 To All the Boys, Always and Forever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To All the Boys라는 소설 시리즈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 시리즈의 3편이거든요. 3편 마지막 영화인데 지금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데 로맨틱 코미디이기 때문에 매번 소개되는 시간이 좀 이렇게 발렌타인스데이 근처에서 이제 공개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로 2월 12일 날 공개가 됐어요. 발렌타인스데이 그 위크가 되겠죠. 그런데 이 작품이 지난 2018년에 첫 번째로 소개가 됐었는데 첫 번째 작품은 To All the Boys I've Loved Before 라는 작품이었는데 이 완전히 공전 히트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극장에서 개봉을 안 해도 스트리밍 서비스만으로도 이렇게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히트를 칠 수 있거나 막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은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넷플릭스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호응을 얻은 그런 뭐 청소년 대상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당시에 그 평론가들도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줬었고, 라튼 토마토 경우에는 96%나 줬어요. 그러니까 신선도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 IMDb에서도 관객들이 7.1점이나 줬었고, 라튼 토마토 안에서의 그 오디언스 스코어는 86%나 됐었네요. 엄청나게 후하게 줬네요.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다뤘었는데 굉장히 귀여운 영화였었거든요. 그 주인공 두 명의 서로 이렇게 케미스트리도 좋았었고 굉장히 차밍하고 스윗하게 보이고 너무 둘이서 이쁘고 알콩달콩하고 이제 보기가 좋았었어요. 그랬었는데 지난해였죠. 지난해 두 번째 영화가 공개가 됐었어요. To All the Boys, P.S. I Still Love You. 요 영화 때는 엄청 욕을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1편에서 팬이었던 관객들이 완전 등을 돌린 거죠. 뭐 영화 이따위로 만드냐고 이렇게 욕을 엄청 먹었었는데 제가 봤을 때도 1편 때 느꼈던 그런 차밍한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치정극 비슷한 쪽으로도 가는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주인공들은 귀엽고 이쁘긴 했지만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3편 To All the Boys, Always and Forever 한국 제목으로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이 작품은 다시 1편처럼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충실하게 다시 만든 영화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1편만큼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편 때 등을 돌렸던 그런 팬들이 다시 3편을 보고 이 영화 시리즈를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내가 왜 이 캐릭터들을 좋아했었고 이 영화를 처음에 좋아했었는지 요거를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라라 진하고 언니하고 여동생 그리고 아빠하고 아빠의 여자친구 요렇게 다섯이서 한국에 놀러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피러한테 엽서를 쓰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얼마나 재밌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있지만 너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알콩달콩하게 시작을 하는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이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 졸업반 학생들로 나오는 거죠. 12학년. 그러니까 한국으로는 이제 고3이 되겠죠. 그래서 벌써 이제 시험은 다 보고 대학 원서 다 접수를 시키고 이제 어디에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피러는 라크로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미리 이제 장학금을 받고 입학이 결정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라라진하고 피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둘이 같은 대학에 진학을 해서 서로 알콩달콩 잘 같이 지내자.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근데 어쩌면 좋아. 라라진이 스탠포드에서 떨어진 것이요. 스탠포드에서 떨어졌는데 이것도 로맨틱 코미디에서 요 떨어진 거를 갖다 그냥 쉽게 나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영화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30분 안에 끝나지.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쉽게 안 되잖아요. 실수로 잘못 얘기가 전달이 된 거죠. 라라진도 스탠포드에 합격을 한 것으로. 그래서 피로는 덕분에 막 신나가지고 이것저것 막 미래를 설계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라라진이 용기를 내서 이제 고백을 하죠. 사실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를 기다려 봐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차선택으로 넣었던 학교가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라고 UC Berkeley라고 그러죠. 거기가 되면은 1시간 정도 차로 걸리는 거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날 수 있지 않냐. 피로가 또 하는 얘기는 한 1년 정도 그렇게 떨어져서 지내다가 뭐 2학년 때 다시 스탠포드로 네가 편입을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라라지는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얘기는 하지만 다 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무슨 경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대학교에 갈 때는 자유, 전엔 느끼지 못했던 자유, 그것이 가장 먼저인데 이렇게 고등학교에 사귀었던 남친이랑 같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학교에 갔었는데 구태여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 나머지를 같이 지내야지 된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 어른들이 뭐라고 하는 얘기는 별로 귀담아서 듣지 않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이 둘은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는 별로 듣질 않죠. 그래서 특히 라라진 경우는 스탠포드에 안 돼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을 때 언니인 마고 있잖아요. 마고가 NYU 출신이거든요. 뉴욕 대학교. 뉴욕대 출신인데 뉴욕이 굉장히 그러니까 작가를 지망하는 라라진한테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라라지는 막 언니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언니처럼 그렇게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못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집안 식구들 좋은 점은 그렇게 싸우더라도 뭐 뒤끝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금방 서로 화해하고 토닥여주고 그래서 그런 점은 굉장히 좋았고 그러던 차에 졸업여행 비슷하게 그리고 어떤 학생들 경우에는 뉴욕에 있는 대학교를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거기에서 캠퍼스 방문도 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의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뉴욕시로 졸업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랬다가 라라진이 뉴욕시를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면서 너무 마음에 들게 된 거지. 뉴욕에 오래 있어 봤지만 뉴욕에 오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한쪽은 오자마자 완전히 뉴욕의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한쪽은 다 싫어. 그렇게 좋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도 불친절하고 그리고 더럽기는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지하철도 더럽고 길거리도 더럽고 사람들도 굉장히 인상 쓰면서 다니고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안타까운 생각도 들긴 하지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라라진 경우는 전혀 생각도 못 했었는데 뉴욕에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행을 하면서. 그래서 돌아온 후에 자기가 NYU에도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NYU로 진학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피로한테 얘기했더니 피로는 자기와 헤어지는 선언으로 그거를 듣는 거죠. 라라진이
작가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가 결정을 한 거로 그렇게 존중을 해주지 못하고 자기를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또 이런 로맨틱 코미디에서는 늘 나오게 되는 브레이크업 장면들도 나오고 한참 서로 울고불고 속상해하고 뭐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어차피 이건 로맨틱 코미디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이거든요. 이야기상으로는 그렇게 특별한 얘기도 없었고 그리고 뭐 1편보다 이게 굉장히 더 좋은 영화는 아니었었고 하지만 2편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영화는 To All the Boys라는 시리즈 영화를 마감하기에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시리즈 피나레를 장식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 이 주인공 나라진 역할을 맡은 라나 콘도하고 피로 역할을 맡은 노아 센티네오는 참 애착이 가는 연기를 보여줬다고나 할까요? 이 캐릭터 자체를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배우들인 것 같아요. 둘이서 굉장히 케미스트리도 좋았고, 그러니까 합이 잘 맞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스윗하고 차밍하고, 그리고 캐릭터가 성장하는 것도 이 세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두 배우가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로맨틱 코미디에서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했지만 넷플릭스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배드신이 나오면 야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했었는데 스윗하게 잠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고 그리고 아버지 역할을 맡은 이제 존 콜벳이 2편에서 만났던 앞집 아주머니하고 사귀게 돼가지고 3편에서는 결혼식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잘 묘사가 됐어요. 그리고 무리 없이 잘 묘사가 돼서 그런 점에서 좋았었고 그리고 1편에서 감독했던 연출가가 2편, 3편에서는 프로듀서로 참여를 하고 2편, 3편은 1편을 촬영을 했던 촬영 감독이죠. 촬영 감독이 마이크 피모그나리라는 촬영 감독이 연출까지 동시에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2편, 3편도 본인이 촬영을 하면서 연출까지 한 거죠. 그건 좀 무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2편은 조금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던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1, 2, 3편을 잘 아는 사람이 연출을 했기 때문인지 본인이 잘못했던 내용을 3편까지 그렇게 반복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편이 왜 사랑을 받았는지 캐치를 해서 3편 역시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잘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아쉬웠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하여간 뭐 그래도 애정이 가는 영화니까 뭐 잘못된 점 몇 개만 찝어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라라 진이 피러와 같이 가려던 학교가 스탠포드였잖아요. 근데 스탠포드를 제1지망으로 하고 이제 나머지 fallback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컨더리 학교들로 얘기를 하는 게 UC 버클리 그러니까 University of California의 버클리하고 뉴욕대 그러니까 NYU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이거는 뭐 판타지에서나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 UC 버클리하고 NYU가 절대로 세컨더리 학교가 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학교를 묘사한 거에 대해서 조금 웃기다는 표현을 한 평론가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저도 들으면서 좀 피식피식 웃음이 나왔었는데 그런 점이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뉴욕으로 졸업여행을 왔을 때 이때 이제 막 투어리스트처럼 그러니까 관광객 모드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뭐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요럴 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는 거 아시죠? 만약에 영화가 나왔는지 이제 서울을 배경을 했거나 뭐 인천을 배경을 했어. 내가 사는 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면은 절대로 이거는 동선상 너무 힘들고 말이 안 되는 그런 동선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뉴욕시에서, 그러니까 맨하탄에서 유명하다는 데를 다 찾아가는데 이거는 무슨 업타운, 다운타운, 미드타운, 뭐
이거 이제 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여기저기 나오는데 요거 이렇게 좀 지리적으로 맞게 배열을 하면은 어땠었나 뭐 요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금 아쉬웠던 장면은 이 시리즈 영화에서 계속 나왔었는데 피러가 라라진이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피러하고 가장 먼저 이제 감정적인 레벨로 가까워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라라진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피러도 아버지가 자기하고 엄마를 버리고 다른 사람이랑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를 잃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라라진을 굉장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떠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은 그런 캐릭터로 묘사가 돼서 이제 3편에서 라라진이 NYU로 진학을 할 것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버림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와서 닿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트라우마가 있었으니까 라라진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 피러의 아버지가 3편에서는 나와요. 근데 이 배우가 굉장히 유명한 배우잖아요. 헨리 토마스라고 E.T.에서도 나왔었고 사이코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이 배우가 아버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죠. 아버지가 왜 떠났었고 지금에 와서야 다시 아들을 만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며 뭐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얘기를 해서 피러의 캐릭터나 아니면 아버지의 캐릭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높이면서 요게 피러하고 라라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잠깐 나왔다가 마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건 조금 너무 아쉬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책에는 어떻게 묘사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화에서는 진짜 쓱 지나가고 말거든요. 그렇다 할 설명이 없이.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었어요. 그리고 이 시리즈의 바탕이 된 원작 소설은 제니 한이라는 코리안 아메리칸 작가가 쓴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요 작가가 이 시리즈 1, 2, 3편에 다 카메오로 등장을 해요. 선생님으로,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3편에서도 잠깐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장면에서. 그래서 뭐 대사가 있고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런 카메오 등장도 찾아보시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편을 보고 난 다음에 느낌은 글쎄요. 이게 시리즈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왠지 모르게 한 10년이나 15년 후에 라라진하고 피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요렇게 혼자서 기대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 To All the Boys, Always and Forever 한국 제목으로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이 영화의 경우는 넷플릭스에서 2월 12일 날 공개가 돼서 모두가 다 보실 수 있고요, 지금. 평론가들은 이제 메타스코어에서는 65점을 줬고 라튼 토마토에서는 75%를 얻었습니다. 요것은 이제 2편 때 54점 받았던 거에 비교하면은 뭐 조금 낮은 것 같아요. 뭐 1편만큼은 그렇게 다시 사람들이 막 호응을 많이 해주고 그러는 건 아니었지만 2편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아진 편이고 이 시리즈를 마감하는데 그렇게 큰 손상이 없는 만족스러운 작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러면은 To All the Boys, Always and Forever의 팝콘 지수를 줘보겠습니다. 4개 만점에서 3점 주겠습니다. 시리즈를 다 1, 2편을 보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시는 경우는 그냥 3편을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나시면은 1, 2편을 보신 다음에 3편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예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냥 알콩달콩한 그런 고등학생들의 사랑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80년대에 나왔던 뭐 Say Anything이나 뭐 16 Candles나 Pretty in Pink나 뭐 이런 영화들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영화 봐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영화들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3편에서는 Say Anything, 그러니까 1989년도 작품이죠. 요 영화를 빗대서 이제 만든 그런 장면들이 몇 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재밌게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 1, 2, 3편 연이어서 보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기 전에 저희 팟캐스트를 어디서 들으실 수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사운드클라우드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를 후원해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페이트리언에서 멤버십을 가입하시면은 저희를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 에피소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언제 업데이트 되는지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핸들은 jj_popcorn_talk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소식도 전하는 곳이긴 하지만 에피소드에 대한 의견이나 아니면은 앞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는 그런 이슈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인스타그램 댓글을 통해서 저희와 이제 연락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인사를 전하셔도 저희는 너무 환영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